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면봉으로 채취한 아주 작은 샘플. 그게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검사는 끝났고 결과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다. 기다림은 고문에 가까웠다. 그는 매일 휴게소로 향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으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괜히 바쁘게 움직였다. 바닥을 닦고 컵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일까지 만들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만약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이로 남아야 하지?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근무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왔다. 둘은 검사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다. 제가 열어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가 열리는 소리,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다. 그녀의 눈이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다. 일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친자관계, 일치래요.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찾아내지 못한 시간, 지켜주지 못한 밤, 혼자 버텨야 했던 삶. 아니요. 그녀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괜찮다. 지금 당장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다만 이제 혼자는 아니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말, 왜 이제야 하세요?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마치 어릴 때부터 울음을 참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너를 다시 잃지 않기 위해 나의 평생을 쓰겠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럼요. 그 한 단어가 그에게는 세상을 다시 받는 말이었다. 검사실을 나서는 길, 복도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20해 만에 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병원 문을 나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조용한 거리였다. 집으로 갈까? 그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니요. 밥부터 먹어요. 그 말이 그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들렸다. 국밥집은 병원 근처의 오래된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어릴 때 어린 소희는 국밥 좋아했었다.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숨을 삼켰다. 괜히 꺼낸 말 같아서 전 처음 먹어봐요. 그녀의 대답에 그의 손이 멈췄다. 처음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그가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한 숟갈을 떠먹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뜨겁네요. 그 말에 그는 웃다가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용서라는 말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솔직함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시간이 걸려도 된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다가가겠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든 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혼자 온 거니까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래,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며 그녀가 말했다. 근데요. 그는 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기엔 좀 멀어요. 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같이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아빠라는 단어까지 아직은 멀었지만 분명 같은 방향이었다. 그는 딸이 머물렀던 보호시설과 보호시설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소희는 여전히 그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다 가졌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곳에 남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 소희에게 그 휴게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새벽 4시 휴게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오는 트럭 기사, 잠든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부모, 삶에 지친 얼굴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말없이 계산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처음엔 멀리서만 지켜봤다. 검은 세단을 휴게소 건너편에 세워두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봤다.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지켜보고 싶어서였다. 그녀의 삶을 그녀의 방식 그대로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정전이 났다. 휴게소 전체가 암흑에 잠겼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다. 비상등이 켜지기까지 불과 몇 초였지만 그녀에게는 스무회전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연기, 경보음, 눈을 뜨지 말라는 목소리. 그때 문이 열리며 그가 뛰어들어왔다. 괜찮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지 않았다. 끌어안지도 않았다. 그저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밤이고 여긴 휴게소야. 불은 없고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딸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정전이 복구되고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여긴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그녀는 아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근무 끝났어요.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재산 보고서보다 값진 말이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다. 집에 갈 때 조심하고. 그 말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평범한 말이었다. 휴게소의 불은 그날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생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